20대 초반 대학생 A씨는 학창 시절을 잊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빌린 돈을 갚으라며 찾아온 사람들 때문입니다. 학교 앞에 한 여러 명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너가 누구 아들 누구 맞냐 이런 식으로 묻고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머니 가게에 찾아와서 제 인적사항이랑 제 형제들 인적사항을 쭉 읊으면서 불법 사금융은 온라인으로 확산하면서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합니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100만 원을 빌렸다가 1년 이자로 5,200%를 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불법 사금융에서 요구받은 금리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가 불법 사금융 근절인 만큼 불법 사금융 피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지, 불법 출신 피해자를 위한 정부 지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전 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홍석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민생금융국 불법사금융 대응 1팀 이진아 팀장입니다. 팀장님, 인터넷에 조금만 우리가 검색을 해봐도 사금융 대출 광고를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금융은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시나요? 주로 긴급하게 생계비 자금 같은 것들이 필요하신데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 주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리입금이나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명 내구재 대출이라고 하는 휴대폰과 관련된 피해 사례들도 종종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청소년들도 대출을 많이 받나요? 네. SNS에서 네. 뭐 캐릭터나 굿즈 같은 것들을 구입하는 자금을 네. 소액을 일주일 정도의 단기간 동안에 이용하고 대금을 상환하는데 실질적인 이자율은 상당히 높은 이자율이고 네. 그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뭔가 학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피해자들이 보통 뭐 20, 30대나 그 이후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소년들도 피해가 참 막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금융권도요 제1금융, 제2금융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하잖아요. 예.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또 이들의 차이점이 각각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그 1금융권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시중은행, 뭐 5대 은행, 뭐 소위 5대 은행이나 네. 이제 지방은행들, 그다음에 2금융권은 보통 이제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그다음에 그 저축은행 뭐 이런 종류의 부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어떤 1금융권과 2금융권은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금감원의 인허가 사항이고 또 그 관리 감독을 받는 건 동일합니다. 네. 다만 이제 불법 사금융으로 이제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소위 말하는 3금융권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 보통 이제 이 성금융권이라고 하면 제도권 밖에 있는 그런 어떤 사채업자들을 많이 이제 일컫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대부업법에 의해서 이제 그 등록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업법에서 규제를 받고 있어서 제도권으로 이제 들어온 상태입니다. 3금융권 같은 경우는 비록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이자가 무척 높기 때문에 미등록 그 대부업체들이 법정 최고율인 20%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거나
또는 대출금 상환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폭언이나 협박 등에 좀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건 모두 불법적인 만큼 그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이 최고 이율이 20%. 이것만큼은 좀 합법적인 선에서 예, 20%로 그렇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꼭 우리가 기억을 예. 해야겠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살다 보면 단돈 몇만 원이 없어서 궁해질 때가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하겠죠. 사연의 주인공인 청년도 취업을 위해 소액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대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0대 취업 준비생 고민중 씨, 지금 3년째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지난 시험에서도 모자란 점수는 딱 1점. 아무리 용을 써도 그 1점 올리기가 정말 힘겨운데요. 그런데 한참 공부 중인가 싶더니 가계부 정리하느라 일이 심각했나요? 사실 부모님이 다달이 보내주시는 용돈 100만 원으론 월세, 관리비, 생활비만 감당하기에도 빠듯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후로는 밥 먹는 것조차 고민할 지경인데요. 이번 달도 5만 원밖에 안 남았네. 아우, 이걸로 졸업 어떻게 버티냐. 아. 합격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꿈꿔보지만 현실은 마음 같지 않습니다. 날 한 끼도 못 먹었구나. 배고파. 오후가 되어서야 먹는 오늘 첫 끼는 달랑 컵라면 하나입니다. 그마저도 감사한 마음인데요.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요. 간절한 식사 시간을 방해하는 자 누군가 했더니 누구세요? 집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민중 씨 집에 있었네. 아, 네. 그 이번 달 월세가 밀렸는데 언제 입금해 줄 거야? 아, 집에서 아직 안 보내주셨나 봐요. 죄송해요. 빨리 들어오면 빨리 입금 드릴게요. 아니 지난달에도 입금이 늦었잖아. 어? 자꾸 이러면 말이야. 내가 개인 사정 봐주기 정말 힘들어. 죄송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안 늦도록 할게요. 그래 늦지 않도록 해.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아니 이번 달 용돈은 벌써 받아놓고서 월세를 못 냈다니 무슨 일일까요?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족집게 강의 떴네? 아, 이것만 들으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원비가 50만 원? 아, 이걸 무슨 수로 구하냐. 엄마한테 달라 그러면 엄청 없을 것 같은데. 욕심은 나지만 엄두도 못 낼 금액입니다.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민중 씨인데요. 잠깐, 이게 뭐야? 어머, 나처럼 직업이 없는 사람도 소액 대출이 가능하다고? 아, 네. 제가 지금 추진 중이라 아직 직업이 없거든요. 혹시 100만 원 정도만 빌릴 수 있을까요? 아, 그러면 대출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네? 50만 원이요? 아, 그럼 한 달 안에 갚으면 이자는 없는 거죠? 아, 뭔가 불길합니다. 그래, 이번 달 안에 갚으면 되지. 네?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벌이 한 푼 없이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그래, 일단 합격이 중요하니까. 어쨌든 이번이 마지막이란 생각에 기를 쓰고 공부하는 민중 씨. 그렇게 어느덧 한 달이 훌쩍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질러 놓은 일은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빚 독촉이 시작된 겁니다. 빌린 돈 100만 원에 수수료 50만 원까지 덤터기를 쓰고 날이면 날마다 불어나는 연체이자 때문에 용돈을 털어 돈을 갚아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요. 결국 월세도 못 내고 통신비에 공과금까지 밀려 매일이 지옥 같습니다. 하루 몇 번씩이나 전화 독촉에 시달리니 공부라고 제대로 될까요? 돈을 갚지 못하면 부모님께도 알린다니 머리가 터져 나갈 지경입니다. 민중 씨는 감당하지 못할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한 달 전에 자신을 원망하지만 이미 때늦은 후회입니다. 지금 공부고 뭐고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저 어떡하면 좋죠?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입은 한 청년의 사연이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어떤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예, 금년 9월까지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그 피해 상담 건수가 작년보다 2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주로 그 소액의 자금을 단기간 내에 이용하고 상환하려는 목적으로 쉽게 접근하셨다가 그 과도한 고금리나 연체이자로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상담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예. 어떠신가요? 보통 이제 그 카드 대금이나 월세비, 아까 교육비, 뭐 그런 급전 등이 필요해가지고 상황이 궁박한 상황에서 저 이자 제한법상의 제한 이유를 요구하며 훨씬 더 초과하는 이유를 요구함에도 그 어쩔 수 없이 약정을 하는 경우랄지 또는 그 원금 자체는 매우 작은 금액인데 네. 공증 서류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받은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기재해서 네. 법원에 강제 집행의 권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강제 집행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약정 단계에서의 얘기고요. 이제 실제 사금융 업체에서 추심 단계에서 이제 상담 들어오는 사례를 보면은 폭언이나 협박을 당하는 경우는 뭐 일반적인 경우고요. 그 외에 그 미리 받아둔 그 지인의 그 채무자 지인의 연락처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채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여성들의 경우에 나체 사진 같은 걸 요구해 가지고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뭐 이러한 사례도 간혹 있었습니다. 아, 근데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만약에 이러한 사진들이 뭐 직장 동료나 상사, 친구들한테 유포가 된다고 하면 예. 이 일을 잘 만약에 해결을 하고 나서라도 예. 사회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 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예. 우려가 됩니다. 예, 저희도 실제 상담 사례를 좀 보면은 뭐 불법 이제 20, 30대 이제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불법 사금융 업체와 주고받은 어떤 문자 메시지나 녹취록 등의 그런 증거 자료,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이렇게 많이 구비하셔서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 제한법의 제한 이자를 초과해서 변제한 금원을 스스로 이제 엑셀 파일 등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셔 가지고 오히려 그 초과 금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의뢰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형사 고소 등 자기가 이제 이 채권 추심을 당하는 과정에서 형사 고소송을 이제 그 전제로 한 어떤 그런 적극적인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 영상에서 나온 이 청년처럼 신용 등급이 낮아서 은행에서 대출은 어렵고 그런데 소액 대출이 필요하다 이런다면 어떤 방법을 좀 추천하시나요? 예, 소액의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금년 3월부터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소액 생계비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저신용이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경우 지금 현재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실 수 없고 기존의 햇살론 같은 그런 정책 서민금융 상품도 이용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도 저희 그 신청하시면 즉시 50만 원
원까지 대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면 최대 100만 원까지도 긴급한 소액 생계비를 조달하실 수 있으니 그 제도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소액 대출은 어디에서 신청을 하면 될까요? 네, 국번 없이 1397번이 서민금융진흥원인데요. 1397번. 네, 그리고 각 통합센터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화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뭐 신용평점 뭐 하위 20% 이하, 또 소득 규모도 연간 3,500만 원 이하, 뭐 이런 정도의 좀 그 경제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급전이 필요하다, 급하다라고 하신다면 다른 거 검색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1397 번호로 전화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곧바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로 불법 사금융과 통화를 한 피해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연결이 됐고요. 안 그래, 너 오후 됐으니까 넌 따따블이야. 따따블이 얼만데요? 30만 원이야. 너 지금 2시간 연체로 붙었어. 오후는 60에 오전은 80이잖아. 110만 원이야, 줘. 연체료만 110만 원이야. 연체료만 110만 원이라고요? 자, 영상을 보니까요, 막 화가 납니다. 오후가 되니 따따블이라는 말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요? 예. 그 현재 지금 저희 공단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지금 채무자 대리인 선임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 채무자가 이제 추심업체나 그 사금융 업체의 채권 추심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잘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 이제 응대를 위해서 그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따로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채권자 측에 서면 통지를 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채권자는 그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말, 글, 음향, 영상 등을 보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은 그의 이제 그 채권과 지금 대출 채권 채무와 관련된 대리인과만 연락을 해서 상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적인 접촉이나 독촉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고요. 다만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처벌이 빨리 강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텐데요. 불법 사금융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추적추적 겨울비 내리는 날, 살해자 대환 씨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나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그냥 좀 급하게 써야 될 때가 있어. 먼저 번에 빌린 것도 내가 나중에 한꺼번에 다 갚을 테니까 이번만 좀 도와주라. 이번이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돈 빌리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 지인들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30대 가장 대환 씨는 다니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월급까지 밀린 탓에 결국 가족 생계를 위해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일용직 하러 나왔는데 그마저도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일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지금 휴대폰비도 못 낼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돈 빌릴 곳을 찾고 있습니다. 대환 씨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건 매달 감당해야 할 빚 때문인데요. 어떻게 대출을 받게 되신 거예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화부터 해봤는데 톡으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대출 전에 지인 연락처를 다 업로드 해줬고 독촉하는 것도 동의한다고 이제 차용증까지 써줬습니다. 돈만 빌릴 수 있다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대부업자가 요구하는 조건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얼마나 빌리신 거예요? 20만 원 빌렸는데 일주일 뒤에 38만 원을 갚는 조건이었어요. 차용증에는 38만 원을 빌린 걸로 쓰라더라고요. 직접 받은 금액은 20만 원이었지만 일주일을 쓰는 이자는 거의 원금 수준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야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걸 알지만 그마저도 가족의 생계비였기에 주저할 시간이 없었는데요. 결국 사채에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돈을 제때 못 갚았는데 하루 날짜로 이자를 계산하더라고요. 이자 금액은 자기들이 부르기 나름이고 조금씩 갚고는 있는데 지금 남은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지금 가족 지인들한테까지 뭐 제가 사람을 죽였다느니 사기를 쳤다느니 그런 허위 내용을 알리겠다고 이제 협박까지 하고요. 가족들이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며칠 뒤 대환 씨를 만난 곳은 금융감독원입니다. 무슨 일로 이곳을 찾은 걸까요?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사채 피해자들 구제 상담을 해준다고 해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찾아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전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금융감독원의 이상선 주사라고 하고요. 어떤 일로 저희 상담 신고센터 오시게 됐는지 경위만 좀 알려주시겠어요?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화부터 해봤는데 20만 원을 빌렸는데 대출을 받게 된 시작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채무 독촉에 시달린 상황들을 낱낱이 쏟아낸 대환 씨. 상담 내용에는 심각한 불법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그 법정 최고금리 이자를 초과해서 그 불법 대부업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이거는 명백하게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법률 상담이나 채무자 대리인 등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채권자를 대응하며 협박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적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생활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지원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생활비가 필요하신 경우에 저희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를 연결시켜 드려서 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피해자가 수사를 희망하는 경우에 저희가 경찰청 같은 수사 당국으로 수사 의뢰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해서 해답을 찾아가면 더없이 좋겠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금융감독원 본원에 대면으로 출석하지 않으셔도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대표번호 1332번을 누르시고 3번을 누르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인터넷으로는 저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민원신고 탭에서 불법금융신고센터 내에 메뉴를 선택하셔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대환 씨, 오늘 상담을 통해서 답답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되었을까요? 지금까지는 그냥 혼자서 당해야만 하는 일로 생각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돈 갚는 데에만 신경 썼어요. 근데 이렇게 정부 지원이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고요.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힘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해봐야죠. 막상 닥쳐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짐작조차 하지 못할 고통일 겁니다.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마세요. 희망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사례자의 영상을 봤습니다. 정부에서도 불법 사금융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죠? 네,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작년 8월부터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수사 단속, 또 불법 이익 박탈, 또 그리고 피해 구제 등 전 단계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영상에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기관의 도움을 받으러 갔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법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불법 사금융은 일단 이용하신 다음에는 피해 구제가 상당히 어려운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용하시지 않기 위해서 긴급한 소액 자금 같은 필요하실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책 금융 상품을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정부 통합 지원, 뭐 근로자 우대 지원 이런 식의 이름으로 사칭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꼭 공식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또는 그래도 등록된 대부업체를 통해서 이용하실 경우에는 그때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등록된 지자체나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여러 가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추심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그 불필요한 정보들을 요구할 때는 네. 불법 업체로 보시고 그 대출 상담을 중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돈을 빌리려는 대부업체가 합법적인 곳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하셔가지고 등록 대부업체 통합관리로 들어가시면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꼭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 후에, 네. 안전한지 확인 후에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불법 사금융이 의심되거나 또는 피해를 입었다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불법 사금융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번 없이 1332번을 누르시고 3번으로 누르시면 연결되시고요. 금감원 홈페이지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십니다. 신고 상담을 통해서 불법 사금융 여부, 해당 여부들을 확인하시고 또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 서민금융상품 등을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센터나 신고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태극마크나 정부 지원이라는 문구가 붙은 사금융은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 하나, 둘, 셋. 네, 자, 모두 X를 들었는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 태극마크나 정부 지원 등 서민금융 상품을 표방하는 방식으로 대부 광고를 해서 네.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정부 기관의 공식 사이트를 이용해서 상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네,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군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선전화를 개통해서 타인에게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나, 둘, 셋. 네, 셋 다 O가 나왔습니다. 네,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4번의 이번 사례는 휴대전화 명의 대여 행위인데요. 보통 이제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한 전기통신 역물을 통신용으로 타인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은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이 돼가지고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와 관련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30대 직장인입니다. 카드 비용이 부족해서 대부업체에서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기일 안에 갚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갚으라고 자꾸 요구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불법 사채를 이용하실 경우에 상당한 고금리 부담을 받게 되시고 또 상환 기일을 지나칠 때에는 연체료도 상당히 부과하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럴 때 불법업자들이 다른 불법업자를 소개해 주거나 할 경우에는 계속 상환해야 될 자금이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하는 그 고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이고 또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셔서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피해 신고 센터에 연락을 취하셔서 대응 방법을 같이 상담을 받으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금리 때문에 대출을 받고 또 그걸 막으려고 또 대출을 받고 또 대출을 받는 그런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을 빌리셨습니다. 이자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요. 자식은 제가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이라 경제적으로 갚을 능력도 안 되는데요. 아버지가 빌린 돈이라 갚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예,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따로 자식이 연대보증 같은 걸 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채무라고 해서 그걸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혹시 부친께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그 아버지 채무도 자녀한테 상속 원인으로 해서 승계가 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 아버님이 사망을 아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신청함으로써 채무 승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혹시 여기서 이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라고 해서 이제 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부친께서 과도한 채무로 이제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채무 중 제한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 부존재 확인이나 혹시 그 부분이 이제 공증 서류로 작성이 됐다고 한다면 청구 이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또는 부친께서 이제 변제하신 금액이 법정 원리금을 합한 금액보다도 훨씬 더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어떤 추심행위, 근데 이 이후에 추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폭언이나 협박 등이 있었거나 명예훼손 행위 등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이 모두 다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은 파산 면책이나 개인 회생 등을 고려하시는 방법도 저희 공단에서도 이런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상의해서 상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돈이 필요한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액이나 급전이 필요하다면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고요.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의 힘으로 불법적인 일과 싸우지 마시고 꼭 신고를 통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KTV 생활의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한 말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서민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악랄한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많은 고통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불법 사채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사금융 범죄 척결을 위해서 금융감독과 범정부 TF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불법 사금융의 고통으로부터 국민 여러분들께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폭언이나 협박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불법행위인 만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고요. 이런 앞서 말씀드린 법적인 수단 자체가 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최후의 수단으로서 파산이나 면책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법적으로 이런 어떤 제도들은 다 좀 많이 완비가 되어 있는 이런 점을 좀 숙지하시고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의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